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한일 통화 수합 100억 달러 체결입니다. 네, 어제 한일 간 이 통화 수합 100억 달러 규모의 이 통화 수합가 이 계약이 지금 체결이 됐는데요. 통화 수합가 뭐냐? 지금 한일 간 맺은 거죠. 우리나라는 일본에, 일본은 우리나라에 필요할 때 100억 달러에 준해서 좀 돈을 먼저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100억 달러짜리 마이너스 통장이 하나 생겼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통장 만들려면 신용이 중요한데 그만큼 한일 간의 관계가 상당히 좀 가까워지고 신뢰가 두터워졌다라는 또 방증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윤 대통령 차관 정치 시동 13명 중 5명 대통령실 비서관입니다. 어제 개각이 있었습니다. 개각 발표 잠시 뒤에 저희가 대담으로 좀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일면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일타 강사 등 사교육 큰손 일제 세무조사. 네, 저희가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등등 이 입시학원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었다라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일타 강사에 대해서도 지금 일제 세무조사가 들어갔다라는 소식입니다. 현우진 등 유명 강사들 대상 그리고 전 수능위원이 문제집 장사를 한 상상국어평가연구소도 포함이 됐다라는 소식이네요.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네, 동아일보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총리 올 수능 준킬러 늘리지도 새 유형 출제도 않겠다. 지금 사실 사교육에 대해서 칼을 빼들었는데 그럼 당장 그리고 5개월이 채 남지 않은 이 수능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 총리가 킬러 수능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렇다고 준킬러 문항을 늘리지도 않겠고 새 유형을 출제도 하지 않을 것이다. 동요하지 마십시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네요.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한겨레입니다. 네, 타워크레인 원래비 대법 사실상 임금. 이란 판단을 내놨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타워크레인 기사들 이 원래비 임금 외에 원래 받는 돈 외에 수백만 원씩 많게는 300, 400만 원씩도 받았었는데 이거 편법, 꼼수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이 사실상 이 원래비는 임금이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네, 때문에 약간 이번 이 대법 판결로 파장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중국 대외관계법 내일 시행. 네, 미국 겨냥한 보복의 근거를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이 대체 대외관계법이 무엇이냐, 뭔데 미국을 겨냥한 보복 근거를 마련했다라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느냐. 여기 잠깐 볼까요? 보복 조치 근거 조항은 곳곳에 있는데 중국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상응하는 반격, 제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한 33조가 대표적이다. 33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조항이 좀 대표적으로 보인다라는 거. 중국이 국제법보다도 지금 이 대외관계법을 우선하도록 지금 법을 지금 고쳤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을 겨냥한 보복 근거를 마련하고 이게 내일부터 시행이다라는 소식이네요. 다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지금 벌써 며칠째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뿌여서 잘 보이지 않는 가운데 멀리 뿌옇게 지금 버스 정거장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이 우비를 입은 사람 그리고 여기 지금 캐리어가 2개나 됩니다. 우비 입고 캐리어 2개 들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관광객이 여행 가방 캐리어를 들고 힘들게 걸음을 옮기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네, 사실 저희가 놀러 왔는데 비가 왔어 그러면 좀 답답하고 속상할 수 있죠. 하지만 사실 이보다 더 급한 소식이 오늘 새벽 4시 43분에 네, 경북 이 영주에서 산사태가 있었습니다. 산사태로 이 주택이 무너졌고요. 여기에 14개월 된 여자아이가 매몰이 됐는데 구했습니다. 2시간 만에 구하긴 했습니다만 아직 심정지 상태라는 안타까운 소식도 사실 불과 몇 시간 전에 들려왔습니다. 네, 지금 이 비
뭐 단순히 뭐 여행하고 나가는데 힘든 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고 좀 크게 다가온 이 집중호우다, 장마다라는 점, 안전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14개월 여아 기적적으로 좀 호흡이 돌아오길 간절히 좀 바라봅니다. 네, 저희 아침에 매일경제, 네, 뉴스 종합 비타민이죠. 네, 저희 TV를 보시다가 유튜브 댓글로 질문 달아주시면 저희 같이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직할 체제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용산 비서관 5명 차관 투입, 윤 직할 체제입니다. 어제 개각이 발표가 됐습니다. 개각 발표 일단 2명의 장관급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는 김영우 통일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 김홍일 권익위원장 후보자인데요. 지금 이 두 사람의 장관 후보자 그리고 나머지 13명은 차관이었습니다. 네, 이 13명 차관이었는데요. 지금 보면 차관 인사를 보면 지금 굉장히 거의 대부분 11개 부처의 12명의 차관을 바꿨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옆에 별표 있는 부분이 대통령 비서관 출신입니다. 지금 보면 환경, 국토 1, 국토 2, 해수, 그리고 여기 위에 과기 1차관까지 지금 5명이 차관이지만 지금 대통령 비서관 출신으로 지금 차관으로 임명이 됐다라는 얘기인데 상당히 좀 이례적이죠.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대통령 비서관이 임명이 됐다라는 거. 그런데 이 사람들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이 차관으로 임명된 대통령 비서관들, 윤 대통령이 미션을 줬습니다. 윤, 약탈적 이권 카르텔 맞서 싸워라. 차관 발탁 비서관들의 당부입니다. 네, 여기 같이 볼까요? 이권 카르텔과 손잡은 공직자를 엄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틀 동안 윤 대통령 만찬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이른바 미션을 줬다. 국토부 1, 2차관 모두 비서관을 투입을 하고 역전세난 등 부동산 현안 해결에 좀 속도를 내지 않을까. 국정기조에 소홀한 부처에 경고 의미도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일단 이 얘기 김은혜 홍보수석의 목소리로 좀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직 공직자로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며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정당한 보상으로 얻어지는 권리와 지위가 아닌 끼리끼리 카르텔을 구축해서 획득한 이권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다. 이를 깨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자 국민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이 5명의 대통령 비서관들하고 만찬 오찬을 하면서 당부한 그런 내용들 보면 지금 이권 카르텔과 손잡은 공직자 엄단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장혜찬 최고님, 이 얘기를 윤 대통령이 했다는 얘기는 현재 이권 카르텔이랑 손잡은 공직자 조직이 세력이 있다라는 판단을 지금 전제로 사실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 모 언론에서는 콕콕 집어서 실예도 언급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교육부에서 네. 각 국립대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장을 파견 보내는 거라던가, 이건 대통령께서 이거 이대로는 안 된다, 바꾸라고 지시했는데도 그 관행이 계속돼서 이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물론 이 중앙부처든 지방이든 공무원분들이 참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만 네. 구조적으로 관료주의의 틀 안에서 기득권을 짬짬이처럼 누리고 이 혁파해야 될 것을 혁파하지 못하는 문제들은 계속해서 지적되어 오지 않습니까? 그게 비단 윤석열 정부뿐만이 아니라 지난 정부든 어떤 정부든 간에 이 관료주의, 보신주의를 타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정권 잡으면 다 합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부처의 여러 업무 보고를 보고 또 개혁이라는 기치를 내걸었는데, 교육개혁이든 연금개혁이든 노동개혁이든 어느 하나 쉬운 게 없기 때문에 다른 정부보다 더 일찍부터 이 관료주의나 정부 부처의 고삐를 좀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아무래도 대통령실 출신의 이 비서관들이 차관으로 가게 되면 뭐 장관도 있습니다만
이 정부 부처 내부에서 저는 좋은 의미의 긴장감이 생성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잘 알던 네. 이 부처 출신 사람들이 내부 승진했을 때의 장점도 있습니다만 네. 또 너무 좋은 게 좋은 거고 편한 게 편한 거다라는 분위기가 생길 수 있는데 새로운 인물들이 외부에서 그것도 권력의 중심이라는 대통령실에서 파견되면 부처 내부의 공무원들이 또 바짝 긴장하게 되거든요. 물론 뭐 시행착오라던가 이런 단점도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 이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단점보다는 과감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 부처의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외부의 충격파가 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이번 이 비서관 전진 배치 차관 인사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일단 이 이권 카르텔에 맞서 싸워라라는 얘기를 지금 윤 대통령이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일단 이 공직사회에 약간 좀 긴장감이 좀 감돌 수 있는데 차재현 교수님. 예. 근데 이게 지금 맞서 싸워라. 싸우라고 보냈다는 건 지금 전사를 보낸 의미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럼 공직사회에서는 약간 좋게 말하면 좀 긴장감이고 떨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어떤 그런 측면이 변화가? 있겠죠. 뭐 대통령의 그러니까 지금 국정 철학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비서관들이 지금 차관으로 전진 배치됐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 비서관들이 사실은 이번 그 이 부처의 각 그 이 특성, 전문성하고 약간은 조금 어긋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인사를 강행한 것은 그만큼 이 관료 사회에 충격파를 주겠다는 그런 의미, 그런 의지가 예, 상당히 많이 담겨 있는 것인데 문제는 대통령의 의도는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순조롭게 잘 풀려나갈 것인가는 지켜볼 대목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순조롭게 잘 풀려갈 것인가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사실 이 뭐 이권 카르텔에 맞서 싸워라라고 장관이 아니라 지금 차관을 교체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박봉건 의원님, 사실 뭐 부처 인사권이나 이런 거는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하는 이런 인사권은 장관한테 있는데 차관을 교체하면서 차관한테 그런 당부를 했다는 게 어떻게 또 생각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큰 차이가 없죠. 그 차관을 지금 장관의 조력자로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장관이 그립을 더 확실히 질 수 있게끔 차관들이 도움을 주면 되고, 네. 그 차관들이 지금 대통령 지금거래 그 모셨던 보좌관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만큼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 높고, 그리고 지금 출범 1년 지났기 때문에 이제 속도를 내야 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국정 과제도 빨리 뭐 노동, 교육, 연금까지 개혁의 속도를 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각 부처에 내려가서 그립을 확실히 잡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직기강, 그리고 복지부동하는 이런 관료주의, 보신주의를 타파하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장관의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차관 직할 체제, 그래서 뭐 장관을 패싱한다, 우회한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걸 알고 있지만은 저는 그 반대로 차관들이 내려가서 보다 확실하게 장관을 위해서 꼼꼼하게 일 처리해주면은 장관이 업무 수행하는데 국정 과제를 수행하고 국정 쇄신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차관이 좀 그립을 잡으면 그만한 장점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과 함께 같이 오늘 우려도 같이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경향신문입니다. 용산 출신 차관 전진 배치, 장관 패싱 우회 국정 펼치나, 말씀하신 우려 부분을 좀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상호 변호사님. 네, 사실은 장관이 가진 인사권, 고유의 인사권에 대해서 청와대가 너무 깊숙이 개입했다는 이유로, 아니 과거에요. 아, 네. 청와대가 너무 깊숙이 개입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이라는 그 범죄의 칼을 마구마구 휘둘렀던 게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십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오히려 차관 직할 체제라고 불릴 만한 비서관들을 대거 이른바 실세형 차관으로 내려보냈어요. 이렇게 되면 그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 누구나 알 겁니다. 아, 어디에 지금 힘이 실려 있고 누가 나의 인사권에 키를 쥐고 있는지 그거는 다 너무나 분명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장관이 허수아비로 이른바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처럼 국정의 그 방어막으로만 작동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본인의 권한을 행사해서 부처를 장악해 가면서 부처의 국정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정말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했을 때 결과적으로 국정이 난맥상을 보이게 되면 그 부담은 오롯이 용산 대통령실이 지게 될 거고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그 자신감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라면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장해찬 최고님. 지금 조상호 변호사님 말씀 중에 실세 차관은 허수아비 장관을 만드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장관과 차관의 역할이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장관은 큰 틀에서 굵직한 결정을 하고 네. 국무회의나 주요 행사에 많이 참석을 합니다. 반면 차관은 이제 실무 책임자의 의미가 강한데요. 실제 부처를 움직이는 실장, 국장들과 가장 많이 실무 회의를 해서 이런 결정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장관에게 보고하는 게 또 차관의 역할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차관들이 와서 부처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는 게 네. 장관들에게 더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관과 차관이 만약 경쟁 관계로 간다면 네. 조상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우려가 또 납득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이 부처로 가게 된 차관들이 주의를 해야 하는 점도 분명히 있고요. 다만 차관들이 대신 부처 내에서 뭐 악역이라고 할까요? 건강한 의미의 공무원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고 조직의 그립을 잡는 그 악역을 대신해 준다면 장관들의 업무 역량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결국 우리가 결과를 보고 한번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데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장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로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